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역대급 예측 불가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월 9일 대선 한 표 한 표에 대한민국 5년의 국운 또 혹은 그 이후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 대선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복귀왕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며칠 안 남은 대선입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예측이 참 어려운 대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선거 캠프에서는 과연 이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원일이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여론조사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들은 뭐 윤석열 후보의 오차 범위 내 박빙 우세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잘 보고 있는데 박빙 우세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예측 불허라는 거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예측 불허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과 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근거는 어찌됐든 정권 교체 여론이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사전 투표가 됐든 본 투표가 됐든 투표율만 정상적으로 나오고 정상적인 선거 관리만 이루어진다면은 정권 교체 여론 50% 이상, 그 이상 더 나왔던 그런 여론들이 선거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박빙 우세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진영이 결집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이고 네.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낮은 자세로 계속 이런 그 호소를 하다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 선거 결과로 직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 불허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3월 3일부터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좀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 때까지 활용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측 불허가 맞죠, 원 대변인님.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RS 자동응답에 네. 대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뭐 전체적으로 좀 뒤지는 추세였었는데 이것도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붙었고, 그리고 중도층의 성향을 조사할 수 있는 그 면접 조사 이것도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 서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예측 불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얼마나 많이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그리고 한 10% 안팎의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들, 네. 이분들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 유세를 어떻게 하고, 뭐 오늘 이제 토론이 있습니다만 네. 토론에서 어떻게 그 후보들을 어필시키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서 정말 오차 범위 내 새벽녘쯤이나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제 투표 종료 시간이 좀 더 늦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사실 이렇게 대선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 그 일주일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도의 박빙 승부를 나타낸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전반적인 이제 느낌은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출렁이고 숫자가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그래도 좀 이 경향적으로 좀 우세해 왔다. 또 어떤 후보는 좀 다소 이제 좀 뒤쳐져 왔다. 이런 것들이 딱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쭉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볼 때도 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예측 불허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떨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윤석열 후보가 예. 반복돼서 앞선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온 건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의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어떤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랄까요? 지금 이슈의 어떤 이 소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일단 평가를 해보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이것을 다 흡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네. 단일화 이슈가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좀 이제 좀 무산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갔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어떻게 좀 올 것이냐. 이 영향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살릴 거냐 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큰 카드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동연 후보하고도 그렇죠. 정책 연대를 이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하고의 관계도 좀 우호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아니라 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이 정권을 예고하는 거다라는 신호로 이 부동층에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부동층 싸움, 이 중도층 싸움에서 좀 승산이 있는 네. 그러한 기류를 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선거 앞두고 이런 제안 내놓는 거 진정성이 의심된다. 과연 저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효과가 없겠죠. 네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가 또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와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이제 회동을 했고 거기서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희가 논평 가치가 없어서 안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뭐 양자 토론을 한다고 그러고 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그랬을 때 예. 아, 두 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붙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현을 저거는 정치 교체가 아니라 정치 야합의 수순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순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뭐 김동연 후보를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네. 뭐 두 분이 저렇게 만나서 손 잡는다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저쪽에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실 분 또 두 분이 무슨 뭐 정치 개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국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선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뭐냐면 저희가 100일 전 후보 등록을 하는 그 시점 그리고 일주일 전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제 임박한 시점 여론조사 공표가 할 수 없는 그 시점 다 이렇게 고비가 있는 거죠. 네. 추세는 뭐 숫자는 다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들쑥날쑥하니까 수치 자체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100일, 10일, 3일 이렇게 됐을 때 1, 2위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이 역대의 선거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차 범위 내냐 몇 퍼센트 격차냐 이거를 일일이 따지실 게 아니라 누가 지금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박빙 우세고 박빙 열세고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대충 다 감으로 잡고 계시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지금까지 여론을 따져본 이후 그 대선이 시작된 이후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네. 이 정부 5년 겪어봤는데 문재인 정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여론 5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입으로도 그랬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재인 정부 시즌 2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꿔야 된다. 정권 교체. 이 네 글자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잘 모시기만 한다면 이 선거는 그렇게 예측 불허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아마 뭐 원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취지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떻게 각오를 갖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물론 이제 뭐 방송을 했죠. 전체 생방송이나 우리 지상파나 또 뭐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네네. 약 뭐 20만 명 이상이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와 정치 토론이 이렇게 품격이 있을 수 있구나 수준이 높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서 사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대선 후보 뭐 지금 사자 토론 오늘도 뭐 예정돼 네. 있습니다만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는 재정 전문가로서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또 대학 총장도 하시면서 청년들과의 소통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총장으로 지금도 그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저분이 어떤 벼슬을 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총리 제안도 당연히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공통점이 안 보이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 제시한 정치개혁의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이 회동하고 뭐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예.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한다라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은 지금 진영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몫이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다음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혼자 못하니까 다양한 범주의 정치 세력들이 함께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김동연 후보가 함께 그 동의를 한 것이고 네. 통합정부도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함께 들어와서 뭐 내각도 구성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40%는 늘 넘고 어떤 때는 거의 50% 가까이까지 문정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여야 모두가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정부와 계승할 거는 계승하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저는 다음 통합정부,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그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얘기하고 싶어도 잘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도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뭐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 시대적 과제이고 숙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여론은 저는 간단히 예를 들을게요. 오차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박빙 그게 맞는 거고 다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쇼트트랙으로 보면 마지막 바퀴에서 누가 더 스퍼트를 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건데 지금 스퍼트는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죄송합니다. 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하고는 또 차별화를 한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경제 정책이 폭망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김동연 후보가 또 갑자기 또 뭐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두 분이 손을 붙잡으셨는데 아니 지난 5년 동안에 국민들이 거대 여당 만들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주하다 못해 독재한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폭주를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난 5년은 그럼 뭐 하고 이제 와서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뭐 정치 개혁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겠지요. 이런 정치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실천으로 지난 과거에서 언행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말로는 협치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폭주를 했고 말로는 부동산 정책 불로소득은 전부 다 뭐 회수한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정치 개혁 좋고 뭐 정계 개편 정치 개혁 해야죠. 당연히 협치해야죠. 통합해야죠.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인데 지난 5년 동안 뭐 하다가 다 떠나서 선거운동 그 100일 동안 하는 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며칠 남았다고 이제 와서 손 붙잡고서는 협치하자 통합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하니까 참 하기는 좋은 말인데 저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일을 하면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정치 개혁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제안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꼼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100여 석의 소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사실 180석 거대 여당이다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왜? 독주한다라고 하고 독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다음 정부에서도 어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 정신을 그 지금에 있는 대선 후보들 또 정치권에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두 분의 저희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도 듣고 있을 것이고 최근의 상황을 유권자들도 하나씩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행이 되는 게 이제 4일과 5일 열리는 사전 투표가 될 텐데 이전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26.06%였다고 하니까 이번 대선에서 과연 30%를 넘길 수 있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양 캠프에서는 이 30%를 넘으면 각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투표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 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사전 투표가 됐든 본 투표가 됐든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거죠. 투표장에는 나오셔야 된다. 예,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셔도 좋지만 투표장에 반드시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제가 먼저 사전 투표하겠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눈 부릅뜨고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드릴 테니 후보와 모든 선대위 지도부가 나서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투표율을 높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뭐 이 추세가 어떻게 됐든 누가 앞서고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번에 받아내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전 투표가 됐든 본 투표가 됐든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투표장에 국민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긴 하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이나 이 진보층에서는 투표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젊은 분들의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불리하다. 차라리 좀 비가 조금 나들이 간다, 많은 뭐 비는 이렇게 아니지만 야외 활동을 한다. 구슬비라도 좀 내려와 주면 주면. 젊은 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투표장으로 오실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다양하게 했지만 그게 어려웠었거든요. 현재 18세 그 유권자 연령을 낮추는 데까지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것을 반대한 측이 사실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세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지금 현재 20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느냐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보층으로 많이 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수층으로 더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같이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현재도 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좀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특히 투표 당일날 코로나가 폭증을 해서 투표장 못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사전 투표할 겁니다. 사전 투표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에 대한 호소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게 부적절한 예만 안 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모든 후보들이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좀 나와 주시면 그 제대로 된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사실관계만 명확히 해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왜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겠습니까? 저희 합니다. 사전 투표로 후보가 먼저 합니다. 그건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행사한 표가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릴 테니 저를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윤석열 후보가 나서는 겁니다. 어디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까?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폭증 이거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코로나 당일날 투표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100만 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희 지금 그 방역 당국과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가 굉장히 gon란한 지경에 빠지는 확진자나 재택 격리자가 최대 3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요. 이번에 뭐 몇만 표 차이로 지금 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300만 명이나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 가기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코로나 확진 300만 명 어떤 형태로든지 그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보장해야죠. 이거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선관위의 의무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됐든 아니면은 확진이 안 된 분이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간신히 바꿔서 1시간 반 연장해 놨는데 그것도 100만 명을 예상해서 했던 건데 이제 300만 명입니다. 이거 큰 문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이 폭증이 확진자의 이 폭증 상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해 주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우리 네. 평론가님 네, 말씀하실 평론가님께도 기회가 여쭤볼게요. 없는데 사실 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짧게 할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하셔서 말씀을- 공정하게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표 해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왜? 코로나 당일날 수십만 명 확진이 될 수 있어서 투표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투표 해주십시오라고 사전투표 참여 호소를 한 거예요. 참여 호소는 좋은데 그 예를 들은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그 음모 어떤 정권의 음모가 코로나를 통해서 있을 것 마냥 이런 뉘앙스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뭐 투표장 많이 나와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니까 일단 투표 유권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련이 되기를 저희도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전투표율이 어떤 후보에 유리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전투표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거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그 사전투표를 하는 어떤 연령층이랄지 직업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선거가 좀 최근으로 오면서는 투표일이 여러 날이 된 것의 이 효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의 어떤 이 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전체 투표율도 뭐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뭐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양쪽의 지지층이 쭉 결집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것도 유불리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네. 정말 이거는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투표율이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바람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제 말씀들 하셨듯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은 어떤 그 근거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한 국면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대변인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듯이 본투표 당일이 되면은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자신의 권리 행사를 못하는 고령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사전투표율이 낮은 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하지 않겠죠. 그 분석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양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얘기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분명히 뭐 단일화 얘기하고 이럴 때는 두 분 다 뭐 협치를 해야 된다. 국민통합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협치라는 건 결국은 집권 세력하고 이 제1야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정당들도 있고.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 보면은 과연 그렇겠나 좀 의심도 되고. 그리고 특히 방역 정책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방역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것에 의한 어떤 영향을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방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방역의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런 주장만 계속 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유세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런 논리 말고 좀 포지티브하게 사전투표가 필요한 이유,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를 좀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캠프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귀담아 들을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 중 하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것인가였는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단일화는 좀 문을 닫은 게 아닌가라는 뭐 상황이 좀 예측이 좀 되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만남을 요구하면 응할 의사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에 앞서서는 단일화를 결렬냈다라고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표현상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이게 단일화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토록 국민들이 열망하셨던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말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현실은 현실인데 그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입장은 단 1도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 당일날까지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원칙 변치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좀 달려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뭐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 원칙은 본인도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 바뀐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믿고 그 진정성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이 단일화 변수가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려서 이제 단일화는 뭐 문을 닫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남의 당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단일화 무산의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박수를 쳐줄 텐데 세세하게 이렇게 협상했는데 저쪽에서 막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그래 안 되니까 탓 돌리는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정치권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아이고 사람들 좀 잘 좀 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그래요. 정권 교체 여론이 많죠. 왜냐하면 리더를 좀 바꿔서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고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될 텐데 정권 교체와 더해서 국민 통합도 말씀하세요. 근데 정권 교체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도 같이 파트너로서 통합 정부를 운영하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안철수 후보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단일화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단일화 되는 쪽이 유리하니까 그러면 단일화가 되면 윤석열 후보로 되지 않을까? 라는 분들의 생각을 투표 당일날까지 붙들어 놓기 위한 국민적 호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미 다자구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게 됐으니까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의 좀 선택을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복귀왕 대변인 말씀이 이제 참 저희도 안타까운 이제 대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을 가리고 얼마나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또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다 보니 뭐 내 탓이다 네 탓이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합의문까지 다 작성했던 그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유로 안철수 후보께서 결렬을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민 열망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권 교체하라라고 하는 두 목소리가 동일한 두 사람이 합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하라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내라라는 이 목소리,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송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다 보니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튼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후보직의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라고 나섰는데 야권에선 단일 후보가 지금 좀 어떻게 되는지 참 의문이 들어온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일종의 단일화를 하는 측면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에서 뭐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네네. 이 단일화 자체가 어떤 후보 구도를 뭐 뒤흔드는 뭐 그런 효과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네. 뭔가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좀 수렴해가지고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민주당이 했던 정치와는 좀 더 이제 다른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제 가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어쨌든 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여러모로 뭐 장점을 가진 후보입니다만은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에 좀 치중이 돼 있고, 그리고 좀 이 기존의 어떤 이 정책 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합의한 거는 정치 개혁에 대한 거지만 앞으로 뭐 혹시라도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기반까지 이재명 후보가 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중도층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좀 이 지지율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런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바꾸는 가능성, 지금 현재는 뭐 결렬적으로 계속 가닥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을 바꿔서 다른 단일화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게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를 네. 예상하기는 어려운 겁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나 또 행동들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 굳이 사퇴를 해서 지금까지 투입한 여러 가지 정치적 자원들을 뭐 다시 이제 무위로 돌리는 그런 선택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그런 신뢰는 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를 한 걸 보면은 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제 좀 내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합의를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합당을 전제를 했을 때에 수도권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을 보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지도부를 어떻게 할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100% 신뢰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치개혁하겠다, 통합정부 뭐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하고 그런 어떤 통합의 노력을 계속하는 거냐? 그건 이제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도 네네. 그건 좀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합당과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당무 선거 합당에 갖고 대해서는, 있지만, 네. 그렇다. 대선 이후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정 부분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데다가 어제도 나온 얘기를 보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대표뿐이다. 이준석 대표를 그러면 제거하자는 거냐 뭐 이런 논쟁으로 가니까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도 신뢰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합의에 이르를 것인가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는 아까 원희룡 대변인이 야합이라고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없겠느냐. 지금 일정 정도는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유권자들 상황이어서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만 있는 거냐. 그것도 네네.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단일화 얘기는 좀 여러모로 그만해도 되는 복잡하네요. 얘기가 아닌가. 네. 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이 피해도 상당하게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언급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그 러시아 제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폄하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걸 좀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뭐 하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겠지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러는 경쟁하면서도 또 때때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협력하고 있고 이 질서 속에서 그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등거리 외교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외교적 과제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그 회고록을 보면 예. 똑같은 말씀이 있으세요. 진보든 보수든 독재라고 말씀 뭐 비판을 받는 분이든 다 똑같이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하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과 청과의 관계에서의 그 외교를 잘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침략을 한 당사자는 잘못한 거죠. 전쟁을 직접 먼저 쏘고 폭탄을 발사하고 그러면 우리 생명이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대전제이다. 대전제이다. 다만 그 대전제를 생략하고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세계 질서 속에서 현명한 외교를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반성적 평가를 하다 보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표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네. 뭐 이런 작은 사과, 작은 그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갖는 말에 대한 파장력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저는 10번, 뭐 20번 사과를 반복적으로 해라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후보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자국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뭐 지지하고 그리고 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범세계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노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0번, 20번이 사과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논란이 어떻게 또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이 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귤 사진 올리셨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아마 우크라이나 하면 아마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그 오렌지 혁명을 뭐 상징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젊은 보좌관들이 젊은 시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4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오렌지 혁명, 네. 민주화 혁명을 했었던 올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고통받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 국내 정치에 그 악용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해서 이제 바로 내린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대통령 후보의 그 사과 문제를 참 이게 같은 대변인으로서 복귀왕 대변인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왜 대변인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같이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역사니 외교니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터졌을 때 했었던 두 후보의 그 발언은 말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컸다.
저는 역사나 인식의 잣대가 아니라 저는 인성의 문제로 이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비무장 민간인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고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13만 명이 자원 입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막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이죠. 그런데 왜 약한 나라가 괜히 강대국 건드려가지고 괜히 자극해가지고 대통령이 저 초보라 그렇다고 그래서 왜 국내 정치에 이걸 연결을 시킬까? 이거는 역사나 이런 문제를 앞서서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인성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끊임없이 좀 지적하는 선거 과정에서 지적한 게 본질이 뭡니까? 인성 아닙니까? 인성. 전쟁을 보면서도 이거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저 인성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 좀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은 이재명은 평화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은 대결의 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결할 땐 해야죠. 강대국이라도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면은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거는 지도자로서 단호한 결기를 가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대결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는 네.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킨다라는 이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각 캠프의 입장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일 거예요.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금 인성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뭐 외교안보의 그 시선 혹은 생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교안보의 시선으로 평가하는 건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문제라는 거는 이게 외교안보의 어떤 전문성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 그 비극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 뭐 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상당히 가벼운 사람 아니냐. 그리고 말을 너무 가볍게 던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가볍게 던지는 말에 어떤 이제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어떤 패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원일이 대변인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입장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외국의 어떤 비극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주장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사실 좀 일부분은 식견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써놓은 걸 보면은 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빨리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토에 가입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썼는데 나토라는 데가 뭐 이 네이버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신청서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 요건을 채워야 되고 회원국들의 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력을 하다가 결국 정치권이 어떤 불신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희극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 맥락을 오히려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성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나 또 그런 의도를 좀 정당화하는 데 쓰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 또 각 후보의 발언들과 앞으로의 비전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아마 한 표 한 표가 소중해진 이 시간을 각 캠프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귀왕 대변인, 원일이 대변인,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